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어제 야외 활동하셨던 분들 좀 덥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경우 대구 지역의 폭염 일수가 45일로 평년보다 17.4일이 많았고요. 열대야 일수도 28일로 평년보다 9.5일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여름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대구시가 일찌감치 폭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군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폭염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공사장 야외 근로자, 노년층 농업 종사장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의 열기를 지키기 위해서 달구벌 대로 등에 설치된 살수장치 가동을 1회에서 4회로 늘리고요. 그늘막 등 폭염 피해 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연재난에 더 취약한데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이 촘촘하게 시행이 돼서 올해는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과 봉화는 모두 18도로 시작하면서 낮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의 문턱을 넘겠습니다. 올라가는 기온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음 단계로 올라서며 오존 농도도 오후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현재 안동과 의성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 강원 동해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으로 봉화군에서도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규모 4.5의 지진은 최근 20여일간 동해시 해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경북 지역에서 지진 유감 신고가 영주 2건, 안동 1건 등 총 3건 접수됐고 이들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큰 지진으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등 안전수칙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계절을 앞선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포항 27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30도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7월 중순만큼 덥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지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겉옷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높은 기온과 함께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원전 지원금 반환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덕군이 항소했습니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의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는데요. 군은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과 원전 예정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가산금은 영덕군이 정부로부터 2014년에 받은 돈인데요.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가산금을 회수했고 영덕군은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4일 패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0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동백해설사를 모집합니다. 동백해설사는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울릉군의 역사와 문화, 관광에 대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울릉군은 동백해설사 15명을 모집해 울릉도와 독도의 현황부터 동식물 자연생태 분야, 역사 스토리텔링 등 분야별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상 울릉군 거주자거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외국어 가능자와 유사 해설활동 경력자, 관련 학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내일 오후 6시까지이고 문의사항은 울릉군청 관광문화체육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각급 학교마다 다양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시사초점에서는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키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한 교사를 만나볼까 합니다. 올해 대구시 교육청의 아름다운 선생님으로 선정된 구남중학교 교사 신재윤 선생님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남중학교 교사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 소개 좀 더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보건고등학교에서 한 20여년을 근무하다가 2019년도에 네. 진로교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구남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재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선생님을 학생들이 뭐라고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까? 그냥 잘 웃는 선생님? 웃는 선생님? 네. 화내는 선생님 아니시고요. 예. 네. 와, 많은 아이들, 학생들에게서 잘 웃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 아름다운 선생님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교사에게 어떤 상보다 참 특별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서 앞으로도 저 잘 지내라는 상 같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달서 으뜸 교사상도 수상을 하셨던데요. 달서 네. 으뜸 교사상. 이 상은 그러면 어떤 분께 드리는 건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예. 그 달서 인재 육성 장학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달서군 관내에 계시는 유지분들한테 이렇게 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원래 한 100억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100억 자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학생이나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는 그런 장학 시험인데 거기에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선생님, 초, 중, 고 선생님 한 분씩 해서 그렇게 상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학생의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나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진로 적성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걸 누적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해서 그걸로 진로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는 또 어딜 가게 되는지 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달서 으뜸교사상은 그 장학금을 이제 전달하는 그 재단에서 이제 예. 드리는 상인 거잖아요. 예. 거기서도 그럼 남다른 노력을 하셨다는 거네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학교마다 네. 그 선생님들의 이제 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아서 이렇게 자체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오고 나서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했던 활동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졸업생들의 진로 어떤 정보를 구축해서 진로 상담도 하셨다고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졸업생들의 진로를 졸업하고 나면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 학교는 두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면 개교가 70년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학부모님들 중에 저희 학교 졸업생도 있고 또 근처에 2개 초등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진학을 하니까 네. 학생들이 그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친족이 많이 있어서 네. 그 학생들을 통해서 또 파악을 하고 학교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렇게 가면서 학교를 들렸다가 졸업생이지만 와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졸업하면 들리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가족과 친족들을 이용해서 네네. 정보를 수집하고 계시군요. 예, 예. 전교생은 몇 명입니까? 전교생이 저희 학교가 여기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교생이 한 100여 명 정도여서 여학생들을 거의 한 학년에 한 30명 조금 넘는 학생인데 한 큰 학교에 보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졸업생에게 또 학원비도 지원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학생을 우연찮게 알게 돼서 그 학생하고 이제 아는 지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만 해준 상황입니다. 예, 연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인이 부탁을 했더니 또 흔쾌히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남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까지 네네.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네네.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예, 이렇게 예. 그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과 네.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 하고 예. 계시군요. 학생들을 졸업하고 나면 네. 제가 농담삼아 1년은 무상 AS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1년이요? 예, 예. 예. 졸업하면 보통은 와, 그 학생이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모르고 있지 싶습니다. 굳이 어. 제가 알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돕고 예, 계시다는. 제가 했다는 건 모르고 있고 네. 그쪽 이제 그 학원하는 지인이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 방송이 나가면 알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좀 곤란할지도. 좋은 일은 널리 알리라고 하니까요. 예. 네네. 아이들 학습 지도도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꿈 명함 만들기, 암기빵 제공 이건 뭔가요? 요즘 명함을 한쪽은 명함을 만들고 한쪽은 학생들 이름을 이렇게 해서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꿈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누군지 뭐 그걸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세워두는 거군요. 책상 위나 아니면 실습실 같은데 이렇게 네. 꼽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기 싫어도 자신의 꿈을 계속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군요. 네네. 될 수 예. 있으면 꿈이 있는 게 좋으니까요. 네. 암기빵은요? 암기빵은 중학생이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치게 되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중학생 또 고등학생은 청소년기는 어른이 되는 과정인데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면서 애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학교에서도 너네들을 응원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한테 한번 해주었습니다. 네. 시험 칠 때마다 그러면 암기빵을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한 번 해줬는데 그건 교장쌤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좋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자, 여기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 학생 플래너를 학생들한테 원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는 걸 일주일에 한 2장 정도 SNS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그 학습 플래너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했는 것 중에 이 페이지는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내도록 해서 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어떻게 안 되는 건 강제적으로 아니고 하십니까? 자율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것도 이제 몇 명 학생들한테 하니까 경쟁적으로 뭐 어떤 학생은 한 10시 넘어서 어떤 학생은 새벽 2시에 보내는 학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신의 성적의 어떤 향상 방향도 알 수 있고 스스로도 점검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좀 결과가 잘 나온 학생들에게 어떤 선물도 해주십니까? 예. 스타워치나 형광펜 같은 선물을 줘서 네. 좀 동기를 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플래너를 만들고 선생님께 이렇게 보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네네. 거치고 있는 전교생이 거군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네. 1, 2, 3학년 수업을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중학교 때부터 이런 학습 습관을 잘 들이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요. 예.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중간고사 때 저희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네. 그래 8시 반까지 모여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봤는데 저희 학생이 한 100명 조금 넘는데 그중에 20명 넘는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네. 공부를 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감독하는데. 네.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시계 가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스스로 남아서 이렇게 야간 학습도 하고 있군요. 네네네. 예. 그런데 뭐 선물도 준비를 하시고 암기방 예.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잖아요. 예.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오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네. 한 명 한 명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학생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어떤 특별한 행사 지금 열리고 있나요, 학교에서? 저희들은 100일장하고 네. 원래 그 학생들이 이제 감사한 존경하는 선생님을 저희 학교 내에서 뽑아가지고 2분 선생님한테 감사장을 전달하는 네. 행사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도 또 아니요, 그겐 제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네. 저보다 좋은 선생님부터 계셔서 이미 받으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신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학생들하고 좀 더 친근한 교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또 나중에라도 듣는 이 학생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격려의 말씀요. 그 학부모님이 학생들한테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학생이 좀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 같다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학부모나 학교나 또 선생님이나 그 학생이 잘못되라고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걸 좀 조금 크면 이해하지 싶습니다. 네. 학생들이. 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올해 대구시 교육청의 아름다운 선생님으로 선정된 구남중학교 교사 신재훈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실제 생활을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메타버스, 이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요즘 교육과 문화생활 그리고 경제활동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달서구청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독도를 주제로 한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서하늘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독도를 메타버스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는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은 달서 아트센터 3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독도의 풍경을 VR로 구경할 수도 있고 독도의 여러 정보들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학생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활짝 열려있는 공간이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잘 보이는데 좀 잡아주세요. 잘 보여요? 앞에 뭐 보여요? 짤목이 보이죠? 안녕하세요. 금방어 인기 정채입니다. 독도를 보러 왔어요. 물고기도 보고 독도도 봤어요. 물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금봉어린이집 교사 최우진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바로 벽에 아이들이 손을 대면서 불빛도 들어오고 하니까 게임처럼 정말 재미있어 했고, 안에 실감 체험존이 가면 벽이랑 바닥이 꼭 복도에 온 것처럼 기분도 들고 해서 재밌었습니다. 아직 진짜 독도를 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진짜 독도를 온 것처럼 느낄 수 있어가지고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소중한 우리나라 땅 독도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윤범입니다. 아트센터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 독도 체험관을 무료로 구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온 김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게 독도가 날씨가 안 좋으면 전혀 가기가 힘든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눈 오는 독도 아니면 비 오는 독도 뭐 이런 날씨도 조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또 실감나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진짜 독도에서도 가보기 힘든 모습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알지만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메타버스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독도에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요. 이날 독도의 실제 모습 그리고 독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곳 메타버스 체험관에는 총 4가지 종류의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터치부터 VR, 실감 미디어와 실시간 독도 영상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독도 메타버스 미래교육학습관의 설계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만나봤는데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독도 메타버스 미래교육학습관 설계를 담당했던 이재철 팀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의 전시 공간을 만든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험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독도 인터랙티브 존은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공간이에요. 벽면을 터치를 하면 디지털로서 답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독도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내는 정도의 그런 콘텐츠고요. 두 번째 VR 체험존은 실제로 드론을 띄워서 독도 전체를 3차원 공간 스캐닝을 해요. 실제 독도하고 동일한 독도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바타 생성존과 실감 미디어존은 자신의 아바타와 함께 독도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실시간 독도존은 CCTV 영상을 네트워크로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대형 화면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놨습니다. 이곳 독도 메타버스 독도 미래교육학습관 같은 경우에 조금은 시험적인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방문도 부탁드리고요. 방문 후에 좋은 의견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갈 수도 있고 관광과 게임도 할 수 있는데 관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독도에 배를 타고 가면 선착장까지만 갈 수 있어서 거기에서만 독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메타버스로 보면 독도 구석구석도 둘러볼 수 있고 바닷속까지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계절별, 시간별, 날씨별 독도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후에는 더 다양한 콘텐츠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구청 기획조정실 스마트 전략팀장 박정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주 가볼 수 없고 가보려 해도 입도에 실패하는 독도를 주제로 작은 도서관이었던 3층 이곳에서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독도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독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등 인근 어린이집, 초중학교 학생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독도의 자연, 생태, 관광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 모든 공간에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가상세계로 보는 달서구의 또 다른 도원지, 특히 선사시대 서비스도 개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체험관을 권역별로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편하게 오셔서 많은 체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서 아트센터에 있는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요. 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나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명 이하로는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편하게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도 메타버스 미래교육학습관 학생들이 가면 참 도움이 될 거고 또 어른들도 독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예, 전국에 하나 남은 대구의 공설 도축장이 폐장될지 기로에 서 있다는 소식 가져왔는데요. 네. 대구시와 축산물 도매시장 법인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3월부터 축산물 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은 쉽게 얘기하면 이 지금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공설 도축장의 폐장 여부를 결정짓는 용역입니다. 이게 네.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축장 폐장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나요? 네, 발단은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벌인 특정 감사인데요. 네. 이 감사위가 이제 전국 70개 도축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이 축산물 도매시장하고 도축장에 대한 시설 폐쇄하고 도매시장 이전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감사위에서 권고를 했군요. 맞습니다. 이유는 사육 두수하고 도축 두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역민 이용이 저조하다라는 건데요. 대구에서 도축한 소, 돼지 숫자를 보면 소는 2010년 9,800여 마리에서 2016년 8,100여 마리, 2021년에는 7,600여 마리로 감소하고 있고요. 돼지는 같은 기간 25만 100여 마리, 19만 9,600여 마리, 17만 8,800여 마리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도축장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검단동 도축장은 유지 보수비보다 수익이 적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이 도축장 관련 세입 세출 내역을 합산해 보면은 네. 세입은 156억 원, 세출은 365억 원으로 209억 원 정도 지금 재정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설 도축장이 북구 검단동에 있잖아요. 네네. 원래 이 도축장이 서구에 있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검단동 축산물 도매시장이 2001년 5월 도축장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 당시 대구시가 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원래는 서구 중리동에 있던 것을 현 위치로 옮긴 겁니다. 예. 시설을 신축 이전할 당시에 검단동은 대구 외곽지에 속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북구 동서변지구하고 동구 복무동 국제 패션 디자인 지구도 들어서고 또 북구의 영경 주택지구도 있고 예. 검단동의 금호 워터폴리스도 가장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현재 주변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한 상태죠. 더 이상 외곽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용 운영 계약 유효 기간이 도매시장하고 도축장은 내년 3월, 그 내에 있는 육가공장은 내년 7월, 부산물 상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2026년 9월까지입니다. 대구시가 계약 기간이 먼저 끝나는 도축장부터 폐장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함께 현재 달성군 합인면으로 옮기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시 구상에 대해서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예, 양돈 농가는 이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 구상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도축장에 한해서 어미돼지, 모돈이라고 하죠. 이 5만 5천 마리 정도를 처리하는데 한 해에 네. 당장 이 물량을 다른 시설에서 소화할 수 없다라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쟁점은 대구 도축장을 만약에 폐장하면 대체할 시설이 있는지 있어도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축산물 이동 권역을 보면 크게는 전국에서 5개 권역, 작게는 9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네. 그리고 방역 상황에 따라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대구시는 도축장을 폐장할 경우에 농가들은 이 경북이나 경남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예. 업계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 도축장이 처리하는 축산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일단은 대구 도축장의 좀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업계는 규격돈 중심으로 작업하는 대부분의 도축장과 다르게 대구 도축장은 햄, 소세지 같은데 이제 원재료로 쓰이는 비규격돈 출하에 좀 특화돼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예, 대구 도축장이 처리하는 축산물의 95%는 일단 돼지고요.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법인 자료를 보면 대구 도축장이 지난해
동안에 돼지 17만 17천 마리를 도축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 6만 2천 마리는 무게가 70kg에서 90kg인 규격돈, 규격 안에 들어가 있는 돼지. 이보다 많은 나머지 11만 5천여 마리는 규격돈보다 가볍거나 무거운 비규격돈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주로 이제 네. 비규격돈 출하에 이제 특화돼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규격돈 어미 돼지 같은 경우에는 90kg을 넘어가는 것도 많고 더 크면 200kg까지 나가가지고 네. 이 도축 설비가 별도의 다른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도축장이 없어지면 비규격돈 도축 유통이 어려워져서 이 양돈 농가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업계 주장이고요. 무엇보다 양돈 농가하고 종사자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급하게 도축장을 폐쇄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제 대구시의 대안을 좀 살펴볼까요? 예, 시는 일단 고령군하고 안동시 도축장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고령군에서 모돈 어미돼지 작업이 가능하고 안동시에도 조만간 새 도축장이 문을 연다라는 근거입니다. 현재 안동 봉화축협이 안동 서우면에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 건립 마무리 단계로 오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이후에 정식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하루 소 200마리, 돼지는 2,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대구시의 이런 대안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아쉽게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북도에 따르면은 안동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는 현재 설계상 어미돼지, 그러니까 모돈을 도축할 수 없는 설계입니다. 예, 그리고 고령군 도축장은 모돈 도축이 가능한데 네. 다른 도축장과 유사하게 이게 규격돈 위주로 작업이 되고요. 모돈 도축 두수도 하루 최대 40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처리 물량이 대구 도축장의 현재 16% 수준에 그친다는 많이 얘기죠.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경북도는 고령군하고 안동시를 포함해서 이 지역 내 도축장의 모돈 도축용 설비 확충을 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체 시설을 마련하더라도 모돈을 도축하려면 뭐 계류나 냉장 같은 부대 시설도 또 필요하고 그렇죠. 인력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라는 입장입니다. 양돈업계에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 양돈업계는 대안 없이 대구 도축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이 지역 농가가 보유한 모돈을 대량으로 강제 매립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도축과 육가공을 거쳐서 고기를 출하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도축장이 곧 납품처, 출하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도축장이 사라지면은 이 돼지 생산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토로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 사육 중인 모돈 수를 한번 보면 전체 돼지 약 140만 마리 중에서 10%인 14만 마리 정도를 대구 경북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 정도요? 그렇죠. 예. 이 중에서 대구 도축장의 도축 경매를 수탁하는 농가가 보유한 모돈은 12만 마리로 거의 대부분을 이 대구 도축장에 이제 수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 경상북도 입장도 좀 난감하겠어요. 예, 대구 도축장 이용 농가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경북도 또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작년에 경북 양돈 농가의 모돈 도축 두수는 약 5만 마리였는데 이 중에서 대구 도축장을 거친 물량이 82%나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경북도는 이 대구 도축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 도축 물량을 소화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규격돈 도축 시설 구축을 포함해서 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서 이제 국비 지원을 좀 해달라는 내용을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경북도와 양돈 업계는 이 대체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대구 도축장 폐장 시기를 좀 늦춰야 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여기에 대다가 이제 대한한돈협회도 반발에 가세해서 논란이 조금은 커질 조짐도 보입니다. 한돈협회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한돈협회는 최근 대구시하고 경북도로 보낸 공문에서 이 대구 도축장을 폐쇄하면 이 한돈 농가가 모돈과 비규격돈을 거래하는데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물, 부산물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도 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 도축장 운영을 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업계 반발이 꽤 큽니다. 네. 대구시의 입장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예, 대구시는 일단 고령군에서 모돈을 하루 100마리 정도 도축할 수 있도록 설비를 확장할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 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경남 김해시에 있는 도축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해시 부경축산물 공판장에서는 모돈을 하루 300마리까지 도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돈협회는 이 부경 도축 물량을 고려하면 김해시 도축장에서도 대구 경북 물량까지 수용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숙현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 도축장 폐장을 늦춰달라는 의견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폐쇄 여부와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인 거고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연구에서는 근데 대구 도축장을 오히려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 대구시가 축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계획이라는 거를 내놓으면서 내놨는데요. 네. 이게 현재 대구정책연구원하고 경북연구원으로 갈라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은 전국 유일한 지자체 소유의 시장으로서 이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기능을 수행하고 또 고품질 축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려면 네. 오히려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좀 바뀐 겁니다. 예. 자, 대구 도축장 폐쇄 여부를 결정짓는 용역.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원래는 지난 11일에 대구시가 중간 보고회 자리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날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보고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간 보고회에서 대구시는 도축장 폐장 관련 용역 진행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용역 내용에 대해 반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중간 보고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구제역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시장과 농가의 얘기를 좀 더 들을 수 있는 뭐 시간적인 여유는 좀 생긴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의견이 그런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2분입니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논란이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와 또 아직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드러난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2021년에 주식 매매 대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인 10억 원을 농협 예금 계좌로 돌려놨는데요. 그런데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재산 증감 사유에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누락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투자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를 했고 국회 회의 도중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네. 이렇다면 공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의혹은 폭등 폭락이 심한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폭락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못 봤다 할지라도 자산 증식에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혹시나 기업 내부 정보를 알고 산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실한 해명이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두고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대중이 분노한 지점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김남국 의원에게 확실한 위법 사실이 발견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또 가상자산으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고가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그런 보유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혹은 그런 가상자산에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런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격차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가 애초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명으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중이 분노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탈모약을 오래 복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 시절에 자금이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중성 그러니까 가난을 어필하면서도 국회 회의 도중에도 투자를 하는 이런 이중성에 또 분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로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민주당의 진상조사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관건입니다. 네, 당을 막론하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정치인들은 문제 생기면 탈당부터 하더라라는 불만인데 이 같은 행위로 읽을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부담이 되는 것이 진상조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진상조사단 윤리감찰단 활동이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어려움이 생긴다 이것을 시인을 했고 또 이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상세한 부분까지 당에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했다,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이 더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 문제로 이렇게 민주당이 몸살을 앓는 동안 국민의힘은 이제 당내 최대 현안이었죠.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의 파장을 좀 전망해 주시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4.3, 5.18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용호 의원은 4.3에 관련된 입장이 변화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최고위원직에서 태용호 의원이 사퇴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3개월 이렇게 갈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 의원이 보좌진에게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공천 압박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결국에 대통령실을 감싸고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 수위로 낮춘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은 계속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계속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이지만 최고위원회 출석을 할 수 없게 됐고 내년 총선에도 이대로라면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감행을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당의 결정에 순응을 한 다음에 예컨대 차기 대구시장 출마라든지 이런 걸 노려볼 것이냐 이런 두 갈래의 완전히 상반된 길을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정치권 이곳저곳에서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져 있지만 의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기획하고 KBS가 생중계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세계적으로 시민회의 개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생중계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지난 토요일 이제 활동을 마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참가 시민 절대 다수가 일단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여러 가지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또 설문조사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는 소선거구제 43%, 중선거구제 42%였는데 최종 결과는 소선거구제 56%, 중선거구제 40%로 소선거구제가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출할 것이냐, 전국 단위는 58%, 광역 단위 40%였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비중에 대해서는 확대하자가 처음에는 27%였는데 토론 끝나고 나서는 70%까지 지소사 올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반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더 줄여야 한다가 65%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과 더 줄여야 한다는 37%로 줄어들었고 더 늘려야 한다도 33%나 나타났습니다. 현행 유지 29%. 새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난 거죠. 예,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소선거구제가 다수 의견이 됐는데요.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기에 더 좋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생중계의 상당 부분을 지켜봐서 이 토론 과정을 보니까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더 후하게 소선거구제 쪽으로 시민 패널들이 평가를 내렸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정당 의석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가 더 중시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소수 의견도 존중되고 다양성이 커지는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중대선거구제를 하지 않고 그런 방향을 만들어내려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권역 단위보다 전국 단위에서 선출하는 것이 소수정당이나 다양성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결국 시민들이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이 문제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중간에 예상이 됐던 게 대구 지역에서 나오신 한 패널이 예. 토론 중에 의견이 바뀌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원 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적은 편이다라든지 또 의원 수가 줄면 오히려 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더 강해진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상식과 정보들이 제시가 되면서 토론 끝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네. 이것이 또 그 공론조사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상당히 진지하게 이렇게 토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선거법 개정을 해야 이 선거제도가 개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론조사 이후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네, 일단 공론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이면서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또 전국구에서 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이제 공론조사를 좀 구현하는 길로 갈 것 같고요. 의원 수의 경우는 이제 사실 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들은 우리는 동의 안 하는데 이런 네. 반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 녹록한가 이것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 수를 그대로 두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이제 공론조사에도 부합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약간 허무한 것은 2020년 선거제도 개혁 그 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 정도를 만들면 공론조사의 다수 의견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여러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여야 어느 쪽을 지지할 거냐 이런 질문으로도 여러 조사가 있었는데 다수 조사에서 여야 지지 의사가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또 KBS 여론조사처럼 야당 지지가 좀 더 우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이 팽팽한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 쪽이 확장성도 더 크고 한편으로는 강도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팽팽하고 어떤 데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도 야당들은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지도가 낮으면 아무래도 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집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정부를 부정평가한다고 해서 투표장 가서 야당을 찍는다 이런 보장은 없는 그렇죠. 그런 유권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이 힘을 싣기는 겁난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찍어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다. 이렇게 좀 거대 양당에 대한 양비론이 강하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정보 클립.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교육청 행복관에서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고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전수와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학교 곳곳에서도 사제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스승의 날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남부초등학교는 학생 자율동아리로 구성된 남부 온소리 국악관현악단이 교문 앞에서 스승의 은혜를 연주했고요. 대구 일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리는 상장을 제작해 교직원 105명 전원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고마운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합니다. 복지센터, 도서관 등 디지털 배움터 61개소에서 기본 역량부터 심화교육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요. 디지털 배움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시민 디지털 교육 에듀버스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배움터 교육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배움터.kr에서 가능하고요. 에듀버스 교육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053-269-0101번으로 상담 또는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방자유기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개관일인 5월 25일을 기념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국악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공연은 2023 대구문화예술회관 찾아가는 공연의 일환으로 나르는 밤나무, 태평가 등 국악 실내악과 풍물놀이 판굿으로 구성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박물관을 찾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꾸며집니다. 국악 한마당은 공연 당일 오후 2시까지 야외 공연장에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관광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공모 주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편의성 제고 방안, 데이터 활용 관광상품 개발 등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빅데이터 운영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피곤한 날은 눈 아래 피부가 검고 푸르스름해 보이는 다크서클이 심해지죠. 잠을 잘 못 자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비치는 부위가 많아져서 다크서클이 더 심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럴 때는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누워있고 따뜻한 수건과 차가운 수건을 사용해 눈가에 교대로 찜질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데요. 연어, 브로콜리, 양배추는 눈밑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따라해보시고 생기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